한 2년 정도죠. 영끌을 어마어마하게 부추겼었다. 사실상 영끌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희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죠. 왜냐? 지금 유동성 푸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제로금리까지 떨어진 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건 둘째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시 이런 장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그랬죠. 그리고 부작용이 굉장히 심할 것이고 특히 실수요 같은 경우 내가 집을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 거주하려고 사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저금리로 비정상적인 거품이 쌓이고 있는데 저 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일본 버블과 같은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부추겼고 그렇게 많이 낚였죠. 그 부추기던 언론들이 지금 태세전환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그때 그 말을 듣고 산 영끌족들한테 떠넘긴 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이 바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 나왔어요? 영끌이 오랐다. 패닉바잉 이후 집값이 뛰었다. 이거 진짜 멍청한 소리인 게 패닉바잉을 했기 때문에 집값이 뛴 거죠. 자꾸 똑같은 예시 계속 나오는데 포켓몬빵 안에 있는 뭐 실 같은 거 뭐 빵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도 많죠. 근데 사실은 그건 빵에 딸려 나오는 덤이에요, 덤. 그런데 비정상적인 수요들이 몰리면서 패닉바잉 시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런 것처럼 패닉바잉 했으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니들이 부추겨서 가격이 올라간 거지 가격이 올라갈 걸 예견하고 샀고 그들이 옳았다 이게 아니라. 그런데 해석을 저 따위로 하고 있죠. 그러더니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연 7%대 대출금리에 영끌족 이자 부담 2년 새 2배로 전세대출 이자도 금리 인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요 폭락론자들 뭐 금리 인상으로 집값 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아무리 그때 경고를 했어도 폭락론자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예견된 일이에요. 투자 마인드가 없다. 투자 마인드가 없는 건 너네들이고 투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요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실수요를 위한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부추기는 사회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부동산 코인은 이건 유동성 장난일 뿐이다. 차라리 돈 벌려면 주식하셔라. 공부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유동성 장난질에는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그 피해가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 무주택자들이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당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리스크를 짊어지지 말아라. 지금 작년, 재작년에 산 사람들 지금 어떻죠? 재작년까지는 내가 아직 이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작년은 아니죠. 그러면서 특히 누구를 유도를 많이 했냐? 경험이 적고 지식이 적은 2030. 작년층들만 돼도 작년에 안 샀다. 왜? 비정상적인 시장인 게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 물론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팔고 뭐 갈아타기를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샀겠죠, 대부분. 아니면은 계속 무주택으로 살다가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계속 관심 안 두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집값 오른다고 2030을 산다고 하니까 같이 패닉바잉 한 인간들 아니면. 그래서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 내 집 마련은 소득으로는 턱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처럼.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 내년에, 내후년에, 내후후년에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집값보다는 예를 들어 떨어지더라도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나오는 말인데 그런 자신감이 언론한테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에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뭐 유튜브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기자들 보면은 그들이 한 것들도 다 틀렸죠. 왜? 확증 편향을 하고 있으니까. 맨날 라이트하우스는 확증 편향이다라고 지들끼리 조리돌림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세요. 확증 편향을 누가 하고 있었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 2019년부터 계속 경고했던 게 가계부채였죠. 금리 인상 지금 뜨고 있고 가계부채 붕괴 시나리오 떴다. 그게 미중 무역전쟁이랑 코로나로 인해 늦춰졌다고 해서 막아진 건 아니죠. 저금리로 하면서 사람들이 금리 낮으니까 원금이라도 조금씩 갚아가야지 하면서 가계부채가 줄었냐? 그랬으면 모를까. 결국에는 금리가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예견을 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라이트하우스가 인제 와서 뭐 신났네, 인제 와서 맞은 척하지 마라. 예전부터 했던 얘기들이 인제 맞아 들어가는 거지.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고. 근데요,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한탕주의에 미쳤고 사람들이 머리가 돌았는지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빅쇼트 예견하고서 2년 전에 말한 마이클 버리는 엄청나게 성견지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서는 한탕주의에 미친 인간들은 라이트하우스가 어쩌다 얻어 걸렸다 이딴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얘기를 안 들으니까. 왜? 듣기가 싫으니까. 듣기 싫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머가리가 아파서 학창시절에 공부도 안 하고 인생 한탕으로 즐기고 싶은데
막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차근차근 늘었으면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데 지들 입장에서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거 아니면 그냥 듣기 싫으니까. 타조가 천적 만나면 땅속에 대가리 박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진실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둔한 행동을 하는 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땅속에 대가리 박고 있으면 천적이 사라져요. 그냥 내가 안 보고 외면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 생각으로 버티고 누군가가 오른다고 그래서 여기 내가 그 말만 믿고서 지금 버티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욕하죠. 사기꾼이라고. 근데 과한 욕심이 있는데 그 과한 욕심을 이루어주겠다. 연 10%, 연 20% 배당을 주겠다. 연 20% 집값이 오른다. 10% 오른다. 뭐가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냥 부동산은 어디서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으니까 안심하고 믿고 사는 거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저런 사기꾼 하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지금 그 2030들 이자 부담 못 이겨서 팔아치우고 있죠. 영끌이 오래 갈 수는 없다. 영끌한 사람들은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다. 늘 말씀드렸죠. 아니 지금 팔아도 그때보다 벌었다. 팔려요? 팔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팔고 나서 차익 남긴 사람도 물론 있겠죠. 없을 수가 없죠. 제로섬 게임인데. 그리고 대다수는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거죠. 거래량이 박살나니까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못 판 사람들 지금 빚부담 증가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30대 주택 보유와 미보유 차주의 DSR 추이를 보면은 빚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언제부터? 자, 미보유 차주는 DSR이 조금 떨어지고서 유지되고 있는데 보유 사는 차주들만 DSR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DSR이 높은 사람들이 주택을 마구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미보유 차주는요, 왜 DSR이 기본적으로 높느냐? 빚이 많으니까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투자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런데 막 유튜브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되게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얼마 전에 뭐 빤스런한 신땡땡땡을 비롯해서 요즘에 깔깔이 있고 이야기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 가서 보면 말 되게 달콤하게 해요. 투자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투자는 일찍 경험하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투자하면은 성공한 겁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투자 일단은 시작이라도 한 게 정말 괄목할 만한 발전입니다. 되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시험의 기회가 딱 3번밖에 없다고 해봅시다.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요, 인생이 변한다고 쳤을 때. 근데 그 기회가 3번밖에 없다. 평생에 걸쳐서. 그러면요, 첫 번째 시험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갈까요? 내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걸 경험을 쌓고서 두 번째 시험 공부하게 되면 더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그냥 그건 공부하기 싫어서 되는 핑계일 뿐이다. 경험하다 보면 는다. 경험하다 보면 느는 거는요, 경험을 하면서 본인이 거기서 얼마나 고뇌를 하고 얼마나 시장을 많이 살펴보고 얼마나 그에 따른 공부를 하고 얼마나 리스크에 대비를 하고 그거에 따라 달린 거지, 그냥 무작정 오르는 장세에 타가지고 내가 돈 벌었고 경험을 했는데 떨어진 거는 내가 그냥 타이밍 놓쳐서 떨어졌으니까 실패니까 다음에 도전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또 망한다. 예전에 경제대계의 빚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었죠.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망한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계속 부동산을 사면 돈 버는 시기여서 계속 돈을 벌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빚 잔뜩 지고 망했는데도 하는 이야기가 빚내서 상가주택 사가지고 노후 대비해야지,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2020년 21년에 들어갔던 영끌족들이 변하지 않으면 생겨날 일이다. 평생을 호구로 사는 거다. 근로소득을 우습게 보지 말아요. 근로소득이 모여서 자산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산 유동성을 가지고 서로 누가 먹느냐를 싸우는 건데, 근로소득, 투자소득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데 당신이 모은 근로소득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남이 죽어야 돼요. 죽는 남은 누구겠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한 호구들. 심리가 마구 몰려서 끝물장에 들어오는 호구들. 저희가 시중금리 언제부터 경고했었죠? 2020년 8월 이후부터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 2020년부터 저희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조만간 이게 채권이나 기준금리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갈 테고, 계속 경고를 했었죠. 우리나라가 요때부터 금리 인상했어요. 금리 인상한 뒤에 상승폭이 꽤나 크긴 했지만 그 전에 상승한 금리도 꽤나 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뭐라 그래?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하죠. 규제의 역설, 그 다음에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금리랑 관련 없이 이야기하면서 집값 폭등, 주범 저금리 물음표하지만 기준금리 떨어지면서부터 엄청나게 부추겼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책 실패가 더 크다. 이 이야기들 지금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불과 작년이에요. 공급 부족 문제 아니라는 거, 규제의 역설 아니라는 거, 저금리 때문이었다는 거 다 드러나고 있죠. 근데 그때 항상 언급할 때가 뭐였어요? 전문가랑 작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집을 살 때 기준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집을 살 땐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그런데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맨날 기준금리 운운하면서 저금리니까 금리 올라도 괜찮다. 기준금리 0.25% 올려봤자 부담 얼마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전에 이만큼 늘어난 부담에 대해서는 왜 함구를 하냐.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10.8년 이상 거주하는데 10년 후에 시세가 하락하지 않을 집이라면 무조건 매수하는 것이 정답. 누가 투자를 저렇게 해요? 실거주라면 더더욱 안 되죠? 실거주는 한 번 사면 거기서 이제 그 돈이 계속 묶이는 거예요? 10년 뒤에 뭐 더 오르든 더 떨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게 계속 묶이는 거죠. 10년 뒤에 더 떨어지면은 내가 거기 묶인 돈이 날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실거주일수록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투자의 경우는요, 예민해야 되죠. 투자의 경우는 수익률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되죠. 하락장에서 들어갈 이유 있어요? 왜 지금 들어가라 그래요? 이미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뭐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어요?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어요. 여태까지 저금리 유동성으로 이렇게 당해본 적이 없다. 일본은 이미 당했죠. 엄청나게 저금리에 엄청나게 유동성을 오지게 풀었다가 인플레이션을 처음 만든 거고, 지금 저금리 유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당한 적이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어놓은 엄청난 양의 유동성은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축소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으니까 일단 그래도 저금리 유동성이 단기 처방은 되니까 라고 엄청나게 풀었다가 이게 독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 유동성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마약이라 그랬죠. 요즘에 이런 표현을 쓰는 전문가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저금리 유동성은 마약이다. 그래서 잘 쓰면은 진통 효과를 보면서 경제가 고통을 받을 때 진통 효과를 통해서 극복하고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만능이 된다고 생각하고 놔버리는 순간에는 마약 중독이 된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마약 중독을 회복할 때는 엄청나게 피해로 돌아온다. 지금이 딱 그 시기다. 그래서 영끌족들은 자산의 역습. 왜 역습이 왔겠어요? 유동성을 오지게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요, 코로나 유동성 일단은 회수하겠죠? 그 다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 패러다임에 있어서 돈을 풀어서 가는 거겠어요? 그런데 누가 많이 당했어요? 2030들. 2030들이 영털이 됐어요? 10년 뒤에. 근데 지금 영털이 될 만큼 영끌을 할 수 있었던 2030들은 그 중에서도 대부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고, 그게 10년 뒤에 진짜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에 혼인 건수 줄어들죠. 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혼인 10년 차들이 집을 많이 산다. 10년, 11년 차들이. 왜? 지금이야 막 내 집 마련하고 시작해야 된다 막 이런 여론 만들고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요, 누가 신혼부터 내 집 마련을 하고 들어가냐?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그런 시기가 생겼냐? 금수저 아니면. 그러면요, 지금 시기라면요, 그래도 10년 전에는 혼인 건수가 약간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영향을 줬다면, 지금 이 혼인 건수로 10년 뒤에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신규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전월세 부추기고 있습니다. 누가? 곰팅이가. 대단하신 분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게 부추겨놓고서 기사 다 글삭튀하고 도망가신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전월세 시장이 위험하대요. 떨어질까봐 위험한 게 아니라 매매 수요가 줄어들면 임대 수요로 전환돼서 위험하대요. 이분이 5월까지만 해도 무슨 이야기 했어요? 8월 전세대라. 8월 달부터 전세가가 오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난 2년간 오른 거에 더 나가서 4년간 오른 거 다 반영하지 않고 5%만 올렸는데, 여기서 그 부분을 다 더해야 되니까 상당 금액을 올려줘야 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믿음이 가요? 결론, 영끌 부추기던 사람들, 언론이죠? 책임은 져주지 않는다. 속은 사람들이 책임을 떠안고 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지금도 샀을 때보다 올랐어요. 샀을 때보다 올랐는데 세금 다 떼고 그동안 개고생하고 막 이런 것도 생각해봐라. 시간 날리고 기회비용까지 생각해보면은 21년은 이미 개털이고 20년에 산 사람들도 딱히 이득 아니다. 그리고 19년에 산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상화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